정치권 이슈를 하나하나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굉장히 추운데요. 최악의 한파입니다. 예. 살펴봐야 될 현안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할까 하는데 먼저 김병기, 강선우, 이해운 이 세 분을 안 볼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1인 1표제 지금 다시 재논란 좀 뜨거워지고 있는데 그 함의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간이 좀 허락한다면 국민의힘까지 좀 넘어갔으면 합니다. 장동혁 대 그리고 한동훈 안 볼 수가 없죠. 먼저 민주당 한번 보죠. 김병기 의원 어제 기자회견을 했고 오후에 탈당계를 냈습니다. 자, 이걸로 사태가 끝나는 것입니까? 일단 마무리됐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경찰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당내에 있어서의 문제는 좀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시지탄이죠. 그러니까 진즉에 사실은 본인의 거취를 결정했어야 되는데 당에 부담을 주고 이재명 대통령한테까지 부담을 주는 이런 단계까지 오고 난 다음에서야 내가 먼저 탈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땐 그렇게 썩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어찌됐든 제명이 사실상 뭐 예고가 된 상황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먼저 탈당을 하겠다? 마치 의원들한테 내 문제의 거취를 맡기는 게 불편한 일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또한 나중에 뭐 혐의를 벗을지는 모르겠지만 복당을 위한 뭐 꼼수 정도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아니면은 의원들한테 그 투표까지 간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도 제명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그 자기가 그동안에 주장했던 게 명분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네네. 그런 것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궁지에 몰린 선택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집권 여당의 불안정함이 너무 오래됐어요. 우리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언급한 게 뉴스토마토도 한 달 정도는 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계속 네. 됐는데 사실 이게 정청래 대표는 휴먼 에러라고 했잖아요. 개인의 문제다. 하지만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게 과연 개인의 문제일까? 클린 공천 이야기하고 시스템 공천 이야기 했던 더군다나 공천심사위원이고 또는 간사였고 뭐 공천심사에 어떤 책임을 졌던 그 사람이 보니까 구의원 시의원한테 뭐 공천 헌금을 받았다더라 아니면 강선우 의원의 1억에 대해서 묵인의 어떤 혐의가 있다더라.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집권 여당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국민들은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게 관리가 됐어야 됐어요. 진즉에 김병기 전 의원이 탈당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당 차원에서도 한번 검증을 하고 이런 차원으로 한 달을 지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마무리됐다고 하셨지만 사실 지금부터가 출발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대로 어쨌든 경찰 수사 받아야 되고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미진한 대로 특검 목소리가 높아질 테고 또 경찰 수사가 제대로 된다면 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클리어하게 한다면 저는 집권 여당이 훨씬 안정적인 나머지 4년을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전개되는 맞습니다. 과정에서 김병기 대 정청래 또는 정청래 대 김병기의 이면도 있었습니다, 사실. 김병기 의원이 그동안의 공천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고요. 또 친명계를 자처했던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하고 좀 불편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좀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에 부담스러웠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까지 가게 되면은 사실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아지긴 네네. 하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내용 맞습니다. 맞고요. 여당 입장에서 이걸 단호하게 처리하지 못했다고 하는 뭐 그런 지적들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다만 이제 이게 민주당만의 문제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게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전체를 매도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 얘기 나오면서 지방의원들 공천하지 말자는 얘기가 예전부터 나왔었고요. 또 현실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였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김연아 뭐 태영호 의원들 전부 공천한 건 문제가 돼서 경찰 수사 받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김정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철규 의원하고 통화하는 장면이 뭐 녹취가 돼서 공개가 되기도 했었고요. 후보들 간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돈거래가 있다 뭐 이런 의심을 사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어느 곳에서도 이런 문제가 터질 가능성은 있었던 건데
집권 여당이 그런 거 빨리 털고 시스템을 바꾸지 않았다는 진짜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되지만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민주당만이 고민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욕하기는 쉽지만 지금 이런 문제들이 어떤 구조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 해결하는 노력들을 하는 거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될 문제라고 봐요. 시간은 없지만 짧게 거기에 네네네. 대해서 김 평론가님 말씀은 맞는데 이런 문제가 저는 국민의힘에 터졌을 때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 당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최대한 이렇게 하겠다. 이 시스템 문제다라고 인정한 다음에 당신도 함께 하자 하는 것과 문제가 터졌는데 당신네들도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함께 고민하자. 이거는 순서가 다르다는 거죠. 아니, 자, 그런 자연스럽게-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지금 강선우 의원 문제로 연결되는 겁니다. 공공천 의원 문제. 이것이 뭐 비단 민주당만의 문제 아니다. 뭐 동의는 하시겠죠. 여야.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의 잘못이 사라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렇죠. 자, 강선우 의원. 이재명 정부의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도 됐었고 친명계 핵심 중에 한 명으로도 했었고 그런데 지금 드러나는 정황들을 보면 거짓말들이 들로 밝게 볼 수가 없어요. 오늘 경찰 소환 조사까지 받습니다. 김병기 의원에 의해서 강선우 의원 민주당에 입는 타격, 지방선거 영향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그야말로 일단 이제 휴먼 에러라는 측면으로만 봤을 때도 엄청난 일이죠. 왜냐하면 1억 원이라는 공천 대가성 있는 그런 돈이 실질적으로 갔다라는 거 녹취록에 이미 있고 받았다는 거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주어는 나중에 얘기고 그렇다면 인지하고 있었는데 가장 핵심이 이거예요. 김병기 당시에 어쨌든 그 간사한테 왜 찾아갔을까? 김병기 간사가 분명히 그 부인하고 아니 무기는 아니고 어쨌든 그 녹취록에 따르면 그 돌려줘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자신은 그 다음 날 그 공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근데 참석했던 강선우 의원 거짓말을 했잖아요. 자기는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근데 녹취록 봤더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이 상황은 휴먼 에러로만 볼 수 없다. 당시에 어쨌든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드러나야 되고 1억 원에 대해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왜? 전달한 사람과 돈을 준 사람이 강선우 의원이 거기 있었다. 그러니까 보좌관과 그다음에 지금 그 김경식 의원이 진술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강선우 의원이 있었다는 건 우리가 추정하는 거고 그러면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데 개인으로 봤을 때는 1억 원이니까 분명히 대가성이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특가법상 뇌물죄에서 1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강선우 의원 개인으로 봤을 때는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 당으로 봤을 때는 경찰이 그 부분을 해명을 확실하게 드러내줘야 된다. 왜 그 다음 날 공천이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사실관계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긴 한데요. 네네. 큰 틀 안에서 얘기하자면 네. 어찌됐든 김병기 당시에 공천이 간사한테 찾아가가지고 나 이거 어떠면 좋아요라고 그렇죠. 하소연했고 그 이후에 당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말했던 것도 드러난 거잖아요. 네네네. 공천을 주라고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네네. 컷오프 할 사람인데 회의록에 거기에 나왔죠. 거기에 1억 원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느냐 이 부분을 아마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게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후에 몇 달 뒤에 돈을 줬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뇌물죄 혐의가 성립이 안 되는 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사법 처리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세 명의 말이 다 다른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 제가 볼 예. 때. 예, 그러니까 먼저 공천원금을 얘기를 했던 거는 그 지역보좌관이라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그 자리에 지역보좌관 자기는 빠졌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누가 있는 자리에서 돈이 건네졌는지도 명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스템 공천 과정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제가 뭐 앞서도 말씀하시는 거 다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들여다보고 아무리 시스템이 좋다 하더라도 사람이 뭔가 잘못 저지르려고 하면 그건 막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그게 명쾌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적하시는 거는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뼈 아프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가 참 고민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또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재발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막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뭐 당협위원장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공천 과정에 개입을 못하도록 자꾸 당에서 막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노력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뭐 저는 이번 문제 보면서 보좌관들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나, 장관 됐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러면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은 무엇이 되냐 이런 반론도 생길 수밖에 없는데 다음 문제. 자, 이해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 파행 끝에 결국 열리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수많은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흔히 말해서 판이 깔렸는데 지금 장사에 안 나선 꼴이란 말이죠. 그러면 인사청문회가 또다시 열리지 않느냐, 임명까지 가느냐, 이것은 누구에게 득이고 누구에게 실이냐, 이 부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국민의힘이 저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이제 보수 쪽 패널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일단 이유는 그렇듯해요. 이유는 있죠, 당연히. 가장 중요한 자료들을 내지 않았다. 그러면 청문회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뭐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건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민주당이 양보를 했어요. 제가 보니까 어떤 양보를 했냐면 청문회장에서 녹취나 영상 틀 수 있게 합의를 네네. 했어요. 그러면 아니 국민의힘은 그동안 뭐 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드러난 것 이외에 최소한 이해운 후보자와 관련된 그 어떤 또 다른 뭐 증거라든지 증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느냐? 아니 아무리 뭐 자료 제출 안 했다 해도 자료 제출 안 한 것 자체가 사실 이해운 후보자의 사실은 결점이거든요. 그럼 그걸 드러나게 하고 또 비망록. 지금 충분히 비망록 아직 공개되지 않은 천하람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것도 공개할 수 있었는데 아예 저 사람은 그냥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지 청문회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다. 아니 그건 청문회 끝난 다음에 경찰이 수사할 일이고, 그러니까 판을 스스로 걷어차는 행위는 집권 1야당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하고 이미자 위원장의 어떤 리더십, 그러니까 회의를 리드하는 그 방식이라든지 이 부분도 대단히 좀 미흡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을 걷어찼다. 국민의힘 실책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안 열고 싶은 거죠. 왜 그렇죠? 청문회 안 열고 싶은 거가 뻔히 드러나는데, 뭐 우리 금쪽이 그 장동혁 대표 단식하는데 동조하고 오늘 청와대 앞에 가서 규탄대회도 온다 그러잖아요. 상임위 지금 다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결국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기 위한 명분을 좀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사청문회 열었다고 쳐봐요. 근데 불과 얼마 전까지 자당 소속이에요. 삼성 국회의원까지 지낸 인사거든요. 다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얼굴 대면하고 막 호통쳐가지고 얘기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좀 굉장히 궁금해요. 얼굴 보면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게 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국민들의 뇌리에는 아직 이해운 후보는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이기도 하면서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두 사람들이 뭐 몇 사람이든 막 싸우면서 뭔가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국민의힘한테 결코 도움이 될까?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해운 후보자가 저만 그런가요? 이렇게 한마디 던져버리면 할 말이 없잖아요. 매우 불편한 상황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둘째로는 전 한 방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 의혹 제기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했는데 삶의 궤적이나 뭐 예를 들면 이해운 후보자 시어머니 시부모님도 뭐 국회의원도 지냈고 지금 그 국민의힘 전신 계열 정당에 노태우 정부 시절에 내무부 장까지 지냈던 인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댁의 가업을 며느리가 물려받은 셈이에요. 아주 골수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돈도 많고 그러는데 돈도 사실은 뭐 기본적인 자본이나 이런 건 시어머니가 다 대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맥락들을 하나하나 얘기를 할 때 의혹 제기하고는 좀 다른 맥락들의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상황이 좀 불편했던 거 아닌가? 차라리 이렇게 될 바에는 인사청문회 열지 말고 부담을 온전히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러지 않아도 뭐 탕평이나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한테 던져버리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모양새가 나왔을 때 정치적으로 훨씬 이득이 된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파나를 전 튀겼다고 봐요. 국민의힘이 스스로 회피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뭐 이제 평론가님 말씀은 언제나 제가 경청을 하고 많은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들여다 보면
이혜원 의원이 은재때 국회의원이에요. 꽤 오래 전이에요. 강남 쪽에서 3선하고 그다음에 연달아서 한 3번을 뭐 경선에서 탈락한다든지 바른정당 가서 있었다든지 혹은 뭐 저기 출마했는데 안 됐다든지 떠돌았잖아요. 뭐 동대문 갔다가 뭐 중동 뭐 저기 뭐 저 종로하고 저기 중구 갔다가 그러니까 현역 의원으로서 지금 현재의 그 재경위원들과 직접적으로 닿는 면적이 좀 적을 거예요. 그리고 또 바른정당 갔다 와고 좀 저기 유승민계로 불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한하고 막 이런 그런 그 상황은 아니었다. 근데 동의하는 부분은 있어요. 하나 뭐냐면 워낙에 여론이 나쁘거든요. 저 장관 후보자 중에 부적격 그 국민 여론이 이렇게 그 최저임금 아까 10몇 %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 찬성이 그러니까 전부 다 부적격하다고 국민 여론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도 국내의원 의원들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이건 부적격으로 국민 여론이 이렇게 높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부담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야 합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인사청문회 일정을 다시 잡고 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이 단독으로 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명 취지 자체가 국민 통합, 탕평 이런 거잖아요. 이걸 민주당이 혼자 강행하겠다고 인사청문회를 열어봐요. 그 모양이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모양은 이상하더라도 그러면 국민의힘도 검증을 피하고 민주당도 검증을 피하면 검증은 누가 합니까? 이전에도 사실 인사청문회 안 열리고 패싱했던 사례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제 김남준 대변인이 얘기한 걸 봐도 그렇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만은 분명해요. 아마 앞으로도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임명하는 절차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문회가 안 열린다면 그 사이에 여론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아마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이혜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장에서 공개하려고 했던 뭐 가정사든 뭐든 반박할 만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걸 아마 스스로 공개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명을 하든 뭔가를 얘기해야 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여론이 아마 바뀌지 않을 경우에는 부담을 감수하고 스스로 사퇴하거나 이런 방법들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제가 그동안에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을 보면 뭐 예전에 공무원 사회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도 있잖아요. 네네. 로봇 태권브이 얘기했었나요? 뭐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업무 보고도 그렇게 생방송으로 하면서 받았던 측면도 있는데요. 일단 써보고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국민들한테 오히려 보여진다면 지금의 좀 안 좋았던 여론도 반전될 수 있을 거다. 지금 여론이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만약에 지금과 다른 또 다른 결정적인 뭔가 폭로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한 만약에 여론 추이를 살펴보다가 임명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면 김성환 평론가는 민주당 단독으로의 인사청문회는 열리지 않을 것 같고 물론 여론의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임명까지 갈 것 같아. 어떻습니까? 아니요, 저는 민주당이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청문회를 보겠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계속 그랬잖아요. 그런데 집권 여당이 청문회를 안 연다. 근데 그 명분은 국민의힘이 제공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열라고 해도 사유권 때문에 열 수가 없잖아요. 아니 위원장인데 어쨌든 간사가 어쨌든 열 수 있을 걸요. 이 위원장이 아무리 그래도 회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회의 자체를 위원장이 스스로 만약에 이건 회의 못 열겠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면 또 모르겠는데 사유권을 뭐 넘긴다고까지 못하더라도 그렇죠. 이미자 어저께처럼 위원장이 그냥 어제처럼 그냥 우리가 열어버리는 그렇게 거예요. 가버리면 네, 방법은 맞습니다. 없어요. 맞아요. 방법 그거는 없어요. 아예 못 열게 하는 것이고. 네. 근데 뭐 저는 최소한 이미자 위원장인데 우리는 못 열겠어. 우리 당이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이 당연히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의지에 대한 문제. 민주당이 스스로 이 청문회를 안 하겠다가 아니라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 위원장의 방해 때문에 못한다는 약간 좀 결이 좀 네, 다른 것 네. 같고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어쨌든 청문회라는 과정을 꼭 열 것 같고 만약에 김성훈 위원장이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듯이 따로 내가 이제 청문회처럼 기자들한테 얘기하겠다 그러면 연상되는 게 있죠. 조국 사태. 조국 전 법무장관 후보자가 그랬잖아요. 그 국회에서 기자들 불러다 놓고 청문회 대신 자기가 발표를 했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조국 사태와 연관이 된다라고 연상이 되는데 그런 수순을 밟아 나가면서 무리하게 간다. 그건 대단히
뭐랄까 리스크가 더 커지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사태와 비교하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자, 1인 1표제는 좀 건너뛰겠습니다. 국민의힘으로 한번 가볼게요. 한동훈 대 장동혁 이 두 사람 간에 저는 수싸움이 좀 치열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수상으로 바라보는 프레임 자체가 한동훈 대표의 사과가 나오게 된 계기인 것 같아요. 사실 전 제 개인적인 어쨌든 내피셜입니다만, 제 판단입니다만, 피해자한테 가해자 쪽에 사과하라는 거잖아요. 제가 판단하기엔 그래요. 왜냐하면 이 당이 벌써 새벽에 흑역사를 2번이나 썼어요. 새벽에 또 한 번 흑역사가 한덕수 총리를 후보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었죠. 새벽에 딱 열어갖고 1시간 동안 공개하고 그게 당원 당규 위반이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1시 15분에 징계를 했어요. 이유를 봤더니 그때 대통령의 사형구형이 있었어요. 이게 따라 붙는 거예요. 원래 9일날 윤리위를 열었어요. 그래갖고 그날 하려다가 15일로 연기한 게 뭐 때문이죠? 9일날 재판이 열렸는데 그날 저긴 못했어요. 구형을. 그래서 넘긴 게 15일이에요. 똑같이 날짜를 넘기고 구형하자마자 바로 징계를 했어요. 그 다음 날 일면톱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조중동 경향 전부 다 한동훈 제명이지 사형 구형이 사형 구형이 아니에요. 윤 대통령. 저는 목적이 있었다. 그 다음에 결정문도 벌써 3번이나 바꾸잖아요. 처음에는 한동훈이 직접 썼다라다가 두 번째 결정문 또 바꾼 게 몇 시간 후에 바꾼 게 추정된다였다가 또 바꿔요. 이런 그 패턴을 보면 징계 정해놓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징계에 대해서 지금 장동혁 대표 측은 또 바꿔요. 그럼 네가 검증해라. 이거 사또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미 검증이 끝나서 징계를 했는데 검증을 또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와서 소명하라고 검증 다 해. 그러면 검증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근데 또 사과를 해라.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거예요. 그래 이게 전직 대표, 현직 대표가 싸우는 모양새니까 조선일보도 칼럼으로 그렇게 썼고 하니까 국민들하고 송구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윤어게인 측은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사과 이건 말도 안 된다 하면서 뭐 찾아와라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제 지구 흔들다겠다는 건데 어찌됐든 저는 한동훈 대표가 사과한 건 굉장히 잘못됐다. 어차피 프레임에 걸려들었다, 이 프레임에. 그래서 그 다음 요구가 찾아와라, 머리 조아려라, 그리고 네가 사람들 앞에서 검증 다 해라 라는 식으로 지금 끌려다니는 모양새가 되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에 대한 사과였는지 저는 도무지 모르겠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사과가 뭐냐면 전직 그 대표와 현직 대표가 싸우는 모양새 때문에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가고 있다. 그럼 내가 당을 이끌었던 사람으로서 거기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라는 것이고요. 징계 자체를 지금 사과를 한다면 징계는 사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징계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자, 김성환 평론가님. 제가 좀 전에 수싸움이 치열한 것 같아 약간 끄덕이셨단 말이에요. 각각의 어떤 수들이 있습니까? 함의된. 지금 수는 그건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 단식 농성장에 찾아와라. 네. 중진들도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고 김재수 의원도 뭐 비슷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찾아오면 징계 좀 깎아줄게. 제명은 안 할게. 뭐 요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찾아갈 그래서 것 같습니까? 당원권 정지 3년이니 2년이니 뭐 이런 소리가 나와요. 네. 근데 안 찾아갈 것 같죠. 지금 상황에서. 근데 그것도 거꾸로 얘기하면 장동혁 대표 쪽에서 바라볼 때는 찾아오는 게 또 싫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때문에 단식 들어간 게 되잖아요. 찾아오면 그 아주 묘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한동훈 대표 찾아와서 단식 풀면이 공을 또 넘긴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나 찾아왔어. 그럼 공딱 오지마 이렇게 되게 이상한 상황인데 근데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당원권 정지 2년을 먹든 뭐 3년을 먹든 뭐 제명을 당하든 물론 제명하고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결론은 똑같다는 거예요. 정해놓고 가는 결론일 거고요. 장동현 대표는 뭐 이번 단식도 저는 뭐 그 이유가 더 크다고 보는데 당을 결속시켜서 강경파들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한동훈이란 희생양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란이 계속 가는데 지금 어찌 보면 상징성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최소한 그래도 내가 사과하는 모양새는 취해줬잖아. 최소한 뒤로 좀 물러나줬잖아. 그러면은 내가 법률적 대응은 뭐 그게 공공한 처리 때문에 그 법률적 대응을 못한다 하더라도 장동윤 대표가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장동윤 대표가 그래 그냥 제명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정치적 부담은 장동윤 대표가 져야 돼요. 지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한동훈 걔든 한동훈 전 대표든 아마 더 강하게 반발할 거예요. 더 강하게 반발하면 아마 이게 끈질기게 계속 논란이 갈 거예요. 지방선거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장동윤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그럴 거예요. 한동훈 버리고 이제 다 지나간 물이야. 그렇게 한 다음에 자 유승민도 오고 또 이준석도 같이 가고 이러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한동훈이라는 존재를 잊게 만드는 게 아마 목적일 텐데 전 쉽게 그렇게 그 목적이 달성되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제가 단답을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장동훈 대표 단식 농성장은 찾지 않는다. 그렇게 예상하셨고 그리고 제명 의결은 그대로 강행할 걸로 보이십니까? 이것도 좀 짧게 여쭤볼게요. 자, 아마 농성당 안 찾아가면 제명할 것 같다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 정보 많으시죠? 친한계에서 일단 사과를 하자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고 사과를 했는데 그 이후에 돌아오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찾아간다라는 건 전혀 저 고려 안 한 것 같아요. 그 친한계 내부에서도 그렇고 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우리는 국민들한테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처분 지금은 고민하는 게 가처분 인용이냐 아니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서 제명을 받아들이고 무소속으로 재보궐에 나가느냐 이 두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요. 그러면 나를 쳐라. 그냥 이게 제일 그 어찌 보면 명분 있는 행동이에요. 감당은 어렵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네. 오히려 분당 자체가 더 나중에 다시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는 게 어렵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쳤을 때 내치는 모양, 지금 이준석 대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내쳐지는 모양을 일단은 취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방선거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정면 돌파하겠다고 하면 본인이 이번에 뭐 출마를 하든 이런 선택이 있겠죠. 지방선거나 아니면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만약에 제명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출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한계 내부에서 아예 그냥 다 받아들이고 가처분도 하지 말고 네. 뭐 가처분 신청도 하지 말고 저 그냥 출마 쪽으로 가자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는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고민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원칙으로 가져갔던 것들 예를 들어서 이 당을 살려야 되겠다. 당의 보수의 원칙을 살려야 되겠다. 이게 한동훈 대표의 원칙으로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자면 저 장해찬 옛날에 그 부산에 네네. 그 공천에서 내쳤을 때 저기를 하잖아요.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 상당히 비판을 받잖아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뭐 자기가 어쨌든 징계를 받았고 나쁜 징계고 옳지 않은 징계고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간다는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하고 싸워야 돼요. 뭐 부산이라든지 이런 네, 데 갔을 그렇죠. 때. 네. 그러면 전직 당 대표가 그 모양새 자기가 갖고 있었던 원칙이 그대로 지켜지는 거냐라는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한동훈 대표의 성정상 또는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만약에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면 무소속 출마도 사실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동훈 전 대표 김성환 평론가님께서 옛날 보좌진도 하셨잖아요. 아니 부자지는 안 했어요. 저는 참모란다면 어떠한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대구시장 선거 나가라. 아니 한동훈 전 대표는 꽃길이 민주당하고 가라. 싸울 수 없는 거예요. 보수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특히 장동윤 대표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극우하고 왜냐하면 싸야죠. 극우하고. 보수 중에서 상당수는 제가 볼 때 한 절반 정도는요. 계엄 이거 잘못된 거야. 윤석열 진짜 국정 잘못했어. 운영 잘못했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상징성은 물론 윤석열 정권 2인자였지만 최소한 보수가 동의할 수 없는 가치를 그거를 대변하는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그런 정도 보수 안에서 물론 배신자라고 하는 낙인을 지우기 쉽지는 않겠지만 그 안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또 그 한동훈 전 대표의 역할에 대해서 적지 않은 보수층에서 반응만 해준다면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하라고 하는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는 지난 전당대회 때 지지난 전당대회 때죠.
그때 한동훈을 당대표로 올려줬던 그 보수층을 업고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대구시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안 될 것 같은데 뭐 인천 계양은 제가 볼 땐 아닌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대구에 가가지고 20%만 득표하면 한동훈은 살 수 있어요. 제가 볼 땐 살아나요. 그러면 대구시장 가능성 없습니까? 정치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원칙의 정치인, 하나는 실용의 정치인. 예를 들어 원칙의 정치인은 노무현, 실용의 정치인은 이명박 뭐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이명박 후보한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실용적으로 어디든 가서 뭐라 해라. 근데 노무현 같은 그런 정치인한테 아이고 가서 광주로 가서 몇 퍼센트 하라. 어디로 가라. 그러면 노무현 후보가 어떻게 될까요? 진정성의 정치인에서 확 데미지를 입을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은 거기서 자기가 너무 좀 닫혀 있는 부분은 있어요. 굉장히 원칙적이고 그 어떤 실용보다는 정말 가치를 추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만약 대구시장 아니 나쁜 의견은 아닌데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이 가졌던 이미지가 사실은 훼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곱게 자란 티내지 말고 그냥 이럴 때는 거칠게 아니 저도 상대당 거칠게 한번 던져봐야 돼요. 저도 상대당 정치인 얘기하라 그러면 막 던질 수 있어요. 크게 던질 수 있어요. 저도. 한동훈 전 대표를 노무현 대통령이 비유하는 것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가능성이 있습니까? 만약에 출마를 한다. 부산입니까? 아니 저는 수도권입니까? 당연히 부산이라고 생각해요. 자, 부산. 왜 그러냐면 사람은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서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정말로 사람들을 만나서 아 내가 진짜 정치인이구나 느낀 게 부산이었어요. 저 당시에 비대위원장인가 했을 때 부산에 갔는데 그야말로 남포동 일대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때 왜 2002인가요? 2020인가요? 왜 부산이 옛날에 우승했을 때 그 티 있고 근데 지금도 부산에 가면 그 다른 어떤 지역보다 열광적인 어떤 팬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뭐 태생이긴 하지만 내가 정치적인 고향은 좀 다른 의미가 있고 그럼 정치적인 고향을 얘기한다면 저는 PK가 훨씬 어울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TK를 가지 왜 PK를 갑니까? 부산도 가는데 대구를 못 갈 이유가 없잖아요. PK는 다르지. 지금까지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분 평론가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